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헌정사상 유례 없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오후 2시쯤 법원에 직접 출석했고 현재까지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7은 시간을 앞당겨 이 상황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이 영장 심사를 받고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라곤 기자, 윤 대통령 아직 심사를 받고 있습니까? 네, 제대로 보이는 법원 3층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법원 청사내에서 시작된 심사는 오후 2시에 시작되어서 4시간 반째인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은 법정에서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먼저 70분간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어 윤 대통령 변호인이 70분간 반박했습니다. 양쪽 모두 파워포인트까지 준비해서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공을 들였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도 직접 발언했는데요. 40분 동안 부당한 수사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윤 대통령 측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발언 후 재판부는 20분간 휴정했고 5시 40분부터 다시 심사를 재개했습니다. 심사 결과는 오늘 밤을 넘겨 내일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는 신문에만 8시간 40분이 소요됐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16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법원에 이런 일로 출석한 건 예전에는 없던 일입니다. 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인 만큼 법원 내 보안은 매우 삼엄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법원 안팎으로 차벽을 세워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고 언론사도 사전에 등록된 인원과 언론사만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 5개 주차장에는 경호 차량 67대가 주차돼 있고 경호원들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호송차가 주차돼 있는 지하 주차장 입구는 경호처가 검은색 승합차 2대로 아예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삼엄한 경비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 5시 20분쯤 한 남성이 법원 청사 뒤쪽 담을 넘어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는데요. 이후 잇따라 지지자들이 담을 넘으면서 연이어 체포되는 광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TV조선 이낙원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사실상 명운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 수사 자료를 포함해 모두 150여 쪽에 이르는 구속영장 청구 서류를 이 법원에 제출하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오늘 법정엔 검사 6명이 나와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황민지 기자입니다.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한 공수처 검사들이 서울 서부지법에 도착해 청사 안으로 향합니다. 6명의 검사가 출동한 공수처는 영장 청구서를 기반으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영장 청구서엔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실행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계엄 이후 대국민 담화문과 자필 편지를 보면 전형적인 확신범이라고 썼습니다.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공수처는 또 구속영장 발부 요건인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실패로 끝난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대통령이 도주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 걸로 추정되는 방탄 차량 2대가 한남동 공관촌 내 또 다른 공관으로 이동한 바 있다며 이동 방향에 비서실장 공간과 합참의장 공관이 있는 걸로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사 시절부터 쓰던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하며 조사에 비협조적이어서 구속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도 공수처의 수사 과정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방어의 총력전을 폈습니다. 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와 관할 법원이 아닌 서부지법의 영장 모두 위법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윤재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심사 시작 30분 전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김홍일 변호사를 필두로 윤갑근, 배진한, 석동현 등 8명이 오늘 심사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내란죄 프레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를 재판부에 소명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장성들, 경호 또 경찰청장을 이렇게 구속하는 이 잘못되고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출석하시기로 한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이 정당했다는 입장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주장대로 확신범이라면 오히려 신념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 것이기에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헌법에 부여된 그러한 권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결정을 하기까지 저를 포함한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고뇌와 고충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주장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역시 말이 되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와 서부지법의 영장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제 체포적부심과 달리 오늘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건 명령에 따른 군인들과 경찰들이 구속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된 날 경호처 차량으로 이동했지만 오늘은 법무부 호송차로 이동했습니다.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법원까지 20여 킬로미터를 경찰의 신호통제로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간 사상 초유의 현장을 곽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 차량이 오후 1시 25분쯤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출발합니다. 지난 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됐을 땐 대통령 경호 차량을 이용해 공수처로 이동했지만 오늘은 일반 피의자들을 호송할 때 쓰이는 법무부 호송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호송차에는 경호원 없이 교정당국 직원만 윤 대통령과 함께 탔습니다. 호송차 앞뒤로는 대통령 경호 차량이 근접 경호를 했습니다. 대통령 경호 규정에 따라 교통신호를 제어하고 도로를 통제해 차량 행렬은 법원 근처까지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법원 인근에 다다랐을 때 윤 대통령 지지자들 일부가 도로에 난입해 차량 행렬이 멈춰섰고 경호처 요원들과 경찰이 다급히 제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통상 서울구치소에서 서부지법까지 1시간 안팎이 걸리지만 윤 대통령 호송 차량은 출발 30분 만인 오후 1시 55분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당초 윤 대통령이 포토라인에서 대국민 입장문을 밝히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대통령이 탄 차량은 곧장 법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린 서부지법 앞 마포대로는 전면 통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각과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 참가자로 일대는 마비가 됐는데 한때 경찰 저지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집회는 밤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극기를 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 행렬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으로 온다는 소식에 법원 주변에 지지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법원에 들어간 이후 경찰 추산 4만 명 넘게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난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 석방과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했습니다. 위조영장 수사하라 윤석열을 석방하라. 경찰은 4,300여 명의 기동대를 투입해 통제에 나서는 등 위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경찰은 버스 수십 대를 동원해 법원 앞 9차선 도로를 통제했지만 한때 지지자들이 법원 정문으로 향하는 저지선을 뚫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즉시 미신고 불법 집회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겠다며 판사를 압박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며 밤샘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을 두고 여야의 반응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구속의 부당성을 직접 설명하는 게 낫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출석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판사를 압박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과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판사에게 구속의 부당성을 직접 설명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출석한 거라고 본 겁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기 때문에 수사는 불구속 상태로 진행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을 굳이 구속된 상태로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는. 민주당은 지지층 결집을 위한 최후의 몸부림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판사에게 압박감을 주기 위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 박범계 의원은 윤 대통령의 석방과 관저 복귀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높인다며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풀려난다면 내란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지지층을 선동해 나라를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을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구속 수사 필요성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갈리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치권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네, 신문이 끝나면 윤석열 대통령은 법원의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시 대기하게 됩니다. 서울구치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한지영 기자, 윤 대통령 대기 장소가 이 서울구치소로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아직 서울구치소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신문이 끝나면 담당 판사는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대기 장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수처는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돌아올 경우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릴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한 뒤에도 이곳 서울구치소 앞엔 지지자 수십여 명이 남아 탄핵 무효 등 구호를 외쳤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로 돌아오면 지지자들의 규모는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 결과가 나오면 윤 대통령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우선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석방됩니다. 공수처 검사의 석방지휘서가 구치소에 도달하는 대로 풀려나 관저로 돌아가게 됩니다. 보관했던 물품을 되돌려받는 등 절차를 거치면 실제 석방까지는 적어도 30분 정도 소요되는 게 통상적인데요. 경호에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반면 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 내 수용동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미결 수용자로 신분이 바뀌는데요. 정밀 신체 검사를 받고 머그샷도 찍어야 합니다. 또 입고 있던 정장을 벗고 구치소에서 나눠주는 수용자복으로 갈아입는데 수용자복에는 수감번호가 표시됩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인 만큼 1인실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치소 보안구역 밖 사무청사에는 경호처 인력도 계속 머물 전망입니다. 서울구치소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공수처는 2번의 체포영장과 이 체포 적부심까지 3차례 걸쳐 법원으로부터 수사권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법원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최수용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A 판사가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이 뜨거운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습니까란 제목의 글에서 A 법관은 대통령 재직 중 소추가 불가한 직권남용죄로 강제 수사는 어렵다며 직권남용죄가 내란죄에 흡수될 경우 공수처 권한이 아닌 내란죄 수사는 본말이 전도된 논리라고 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A 판사는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고 내란죄만 남을 가능성도 지적했습니다. 이 글에 다른 판사들의 찬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중한 범죄에 관할권이 있어야 가벼운 범죄에 관할권도 있는 것이냐며 반대의 경우도 가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영남권의 한 부장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죄에 내란죄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수처 수사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글이 어렵냐며 위법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헌재법 32조는 수사나 재판 중인 기록을 제출받을 수 없게 규정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헌재가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한 걸 직격한 겁니다. 현직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대한 확립된 판례가 없어 사법부 내에서도 적법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거의 하지 못했죠.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다시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저희 취재 결과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 기록은 별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원점에서 다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유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공수처는 계엄 수사를 먼저 시작한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두고 좀 다투는 모양새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가용 인력을 전력 투입하기로 하고 그래도 이제 인력이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이첩 요청을 한 것은 하지만 공수처는 법상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결국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겨야 하는 겁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더라도 공수처의 수사 자료는 쓰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TV조선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혐의 입증에 쓸 수사 자료 자체가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원점에서 다시 수사해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공수처 수사 기록을 다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 재판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결국 공수처는 숟가락만 얹은 꼴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상세히 적시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한 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왜 전격적으로 출석을 결정했는지 사회부 주원진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출석 결심을 한 게 언제인지 파악이 됐습니까? 네,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단과 만난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출석 사실을 밝힌 것이 오늘 오전 11시인데요. 저희 취재 결과 발표 5분 전까지 대통령 경호처조차 윤 대통령이 출석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출석은 윤 대통령의 전격적인 결단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이유를 뭘로 봐야 할까요? 네, 법원에 계속 맞서는 모습을 보이는 게 향후 사법 절차를 봤을 경우에는 불리하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방법원에는 관할권이 없다며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통해 불법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서부지법은 물론 체포적 부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도 관할권 문제는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결국 법원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차라리 법원이 진행하는 사법 절차에 적극 참여하고 그곳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한 듯합니다. 네, 윤 대통령 구속 심사를 맡은 판사가 이 기존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판사와는 다르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윤 대통령 구속심사가 주말에 열리는 만큼 법원은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닌 당직 판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 사건인 만큼 중견 판사인 참호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맡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 판사에 대해 법원 내부에선 정치색이 거의 없고 무단히 법리에 맞춰 판결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차 체포영장에 형소법 제외 조항까지 넣어 논란이 됐던 영장 판사와 달리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도 아닌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고 어떤 지지세가 결집하는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그런 측면도 분명 있어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되기 전까지 43일간 관저에 머물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냈습니다. 특히 관저 앞으로 모여든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고요. 유튜브를 통해 20, 30대 젊은 지지층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결국 여론의 흐름이 긍정적이고 바뀌고 있다는 자신감에서 이제는 법정에서 직접 입장을 밝히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공수처는 구속된 윤 대통령을 10일간 추가 조사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넘길 방침입니다. 이후 검찰은 짧게는 10일, 길게는 20일 정도 추가 수사를 한 뒤 2월 초쯤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고 특히 그 기각 사유에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거나 혐의 입증이 안 됐다는 문구가 담길 경우에는 공수처는 존폐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어젯밤 강행 처리했습니다. 수사 대상에서 외환죄를 빼는 등 대상을 일부 축소했고 수사팀 규모와 기간도 줄였지만 국민의힘의 동의는 끝내 얻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독소 조항이 많아 동의할 수 없다며 최상목 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박한솔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특검법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처리된 건 어젯밤 11시 29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사 대상은 당초 11개에서 6개로 축소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외환 유도 사건과 내란 선전선동은 수사 대상에서 빠졌고 수사기관과 인원도 조금씩 줄었습니다. 안보기관 압수수색을 할 경우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반환, 폐기한다는 조항은 추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수사 인력 규모와 원안을 절충해 파견 검사의 수를 25명으로 축소하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수정안에도 위법적 요소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발의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수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강행 처리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법률을 호떡 뒤집듯이 바꾸는 형태입니다. 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곳곳에 독소 조항이 숨어 있어 결국 자신들 입맛대로 강행한 것이라며 최상목 대행에게 즉각 제2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저희 당의 주장에 계속 거의 다 양보를 했다는 것도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 물론 당연히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제2요구를 요청을 할 것이고. 특검법의 운명은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어 최 대행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내란 특검법 강행 처리에 앞서 여야 지도부는 4차례 만나 7시간 넘는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고성까지 주고받자 결국 협상 결렬을 선언한 건데 핵심 쟁점은 뭐였는지 김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야의 이견이 가장 컸던 부분은 인지사건 수사조항 포함 여부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지수사조항은 사실상 수사 범위를 무한대로 확대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에서 금지하는 별건 수사도 허용하는 것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도 인지수사를 빼면 추가적으로 파악된 위법 행위는 사실상 수사할 수 없게 되는 거라며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여야는 언론 브리핑과 군사공무상 비밀지역 압수수색 허용 규정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 특검 수사에 따른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전에 악용될 거라며 반대했고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하면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4차례 7시간에 걸친 협의는 최종 불발됐는데 여야는 책임을 상대에게 돌렸습니다.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것도 합의하지 않겠다. 외환죄와 내란 선정선동죄도 그대로 수사할 수 있고 정부, 여당, 군, 일반 국민에 대한 수사 확대가 불보듯 뻔합니다. 야당은 특검법이 처리될 때까지 계속 발의하겠다는 입장인데 야당의 입법 독주와 이에 따른 대통령 권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재의결 실패 후 재발의가 계속 반복되면서 국정 난맥상이 보다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네, 야당이 그동안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자정 가까운 시각까지 본회의를 열어두고 처리한 건 이례적이란 평가인데요. 야당이 왜 이렇게 내란 특검법 처리를 밀어붙이는 건지, 최상목 대행은 또다시 제2요구권을 행사하게 될지 정치부 장세희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장 기자, 여야가 어제 오랜 시간 협의를 하긴 했는데요. 야당이 결국 강행 처리를 한 건 야당은 협의는 충분히 했다, 이런 입장인 겁니까? 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와 특검법 관련 협상을 4차례 이어갔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관련 인지 사건을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시키는 여부 등은 더 이상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자체 수정안을 재발의해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애초 협상 시작 전부터 마감 시한을 자정으로 정해놓고 논의를 시작했던 점에 비춰보면 처리를 서두른 감은 없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야당 속도전에 대해 몇 차례 전해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른다고 봐야 합니까? 민주당은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이제 특검법 협상에 좀 소극적이고 자체 법안을 마련한 것 역시 소위 시간 끌기용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에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던 만큼 협상 의지는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여당과 4차례 머리를 맞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의 속도를 내 핵심 수사 대상 기소 시점이 점차 가까워지자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시일이 늦어질수록 특검 무용론이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네, 혹시 앞으로 있게 될 어떤 정치 일정을 염두에 뒀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네. 내용 면에서 일부 양보하더라도 빨리 특검이 가동돼야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 아직 예단할 수는 없지만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 시기에 맞춰 특검이 가동돼야 여론을 야권에 유리하게 끌 수 있고, 그리고 그 여론을 토대로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생각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언론 브리핑 항목을 끝까지 제외하려고 했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네, 최상목 권한대행은 앞서 여야 합의 차례를 정말 여러 차례 당부하긴 했었는데 애초에 합의를 기대하는 것까지는 좀 무리였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야당은 사실상 여당이 요구한 대부분을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의 준하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 대행이 거부할 명분도 없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독소 조항이 여전히 남아있고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해 처리한 게 아닌 만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즉각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한 상황입니다. 네, 그럼 결국 최 대행이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지 취재해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젯밤 늦게 처리된 만큼 모든 가능성을 일단 열어두고 충분히 내용을 검토한 뒤 신중하게 이제 내용을 좀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앞서 최 대행이 여야 합의 처리와 위헌적 요소 삭제를 요구했던 만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인데요.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위헌성과 경찰, 공수처 수사에 미흡한 부분에 대한 해소, 또 여야 합의 전제 등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걸로 보인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럼에도 야당이 강행 처리한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만약에 최 대행이 결국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여당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지금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만약 최 대행이 제2요구권을 행사해서 국회에서 재표결에 해야 된다면 아마 200명 이상 찬성해야 가결이 됩니다. 국민의힘 의원 8명이 이탈해야 가능한데 어젯밤 특검법 표결에서 여당 의원 중 안철수 의원만 찬성표를 던진 만큼 재표결이 진행되더라도 이탈표가 많지 않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 특검법 처리될 때까지 계속 재발의하겠다라는 방침이던데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강행 처리 그리고 재표결 거부권 봐야 할지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20일 만에 무안국제공항에서 희생자 179명의 넋을 기리는 합동 추모식이 엄수됐습니다. 사고 이후 시간이 멈췄다는 유가족들은 눈물로 마지막 인사를 전했고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흰천 양쪽을 붙잡아 길을 만들어 무명배를 띄웁니다. 흰천 양 끝은 이승과 저승을 뜻하고 배에는 망자의 넋을 태웠습니다. 망자의 한을 풀어주는 진도 씻김꽃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 추모식이 오늘 거행됐습니다. 유가족은 갑자기 떠난 가족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유가족들의 시간은 사고가 나기 전에서 멈춰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그분들이 손을 흔들며 반갑게 맞이해 줄 것 같고 저녁이면 현관문을 열며 회사에 다녀왔다고 인사하며 돌아올 것 같습니다. 딸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후회를 거듭하고 여행을 못 가게 할 걸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떠난 곳에서는 고통 다 잊고 행복한 기억만 갖고 기다리셔야 해요. 아버지는 딸과 부인을 가슴에 묻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혈라야, 그리고 내 딸 수리마, 둘이 꼭 손잡고 하늘나라에서도 떨어지지 말고 지내다가 아빠가 갈 때 꼭 같이 와줘. 희생자 179명 이름이 하나씩 띄워지자 객석 곳곳에서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추모식에는 최상목 고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대표 모두 참석해 희생자를 기렸습니다. 추모식은 유가족들이 여객기 사고 현장을 둘러보며 식을 마무리했습니다. 참사 20일 만에 희생자 179명은 영면에 들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유족들은 명확한 원인 규명으로 희생자들의 한을 풀어달라고 했지만 풀어야 할 의문점은 한둘이 아닙니다. 조류 충돌 후 왜 복행을 했는지, 충돌 전 블랙박스 기록의 마지막 4부는 왜 없는 건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남은 의문점들 송병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참사 당일 오전 8시 59분. 기장은 새떼와 충돌했다며 비상선언인 메이데이를 외친 뒤 착륙을 포기합니다. 조류 충돌 뒤엔 기체 상황과 고도, 속도 등을 고려해서 착륙 여부를 결정하는데 착륙을 포기하고 반대 활주로로 도는 복행을 시도한 이후부터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엔진 파이어나 시비어 데미지 아주 심각한 손상이 됐을 때는 그냥 착륙하는 것도 고려해라 이렇게 돼. 비슷한 시각, 사고기의 블랙박스 기록도 멈췄습니다. 원인 규명에 결정적인 열쇠를 쥔 마지막 4분의 음성, 비행정보 등이 통째로 없는 겁니다. 현재로선 기체 잔해, 교신 기록, 승무원 증언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해야 합니다. 4분이 미싱되어 있지만 다른 보조적인 에비던스들을 동원하면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제가. 비행기 엔진에서 새 깃털이 나온 만큼 조류 충돌이 엔진 셧다운을 유발했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엔진 셧다운이 랜딩 기어와 감속 장치의 미작동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백업 장비가 바로 올라와야 되는데 바로 올라오지 않고 수동으로 전환을 했으나 그것도 안 된다 이런 뜻인데. 사고조사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내리는 데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식을 야외가 아닌 실내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북극 한파 예보로 영하의 날씨가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입장 인원에도 조정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 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주석과 통화를 했는데 미중 긴장 완화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경호용 펜스와 의자가 하나씩 옮겨집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야외 대신 의사당 안에서 취임식을 열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겁니다.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는 북극 한파 탓입니다. The last swearing in to move indoors was in 1985 when President Ronald Reagan began his second term during the coldest inauguration on record. 이미 입장권 22만 장이 배포됐는데 실망스럽단 반응이 나옵니다. You have 30 miles of fencing. You have people from all over the country. We've spent a lot of money on this. How am I feeling? I'm feeling like sad. I'm feeling really, really pissed. 취임식을 사흘 앞둔 트럼프 당선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선 승리 이후 처음이자 4년 만에 첫 통화입니다. 통화 직후 무역 균형과 마약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했고 중국 당국도 소통을 통한 적절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中方重视特朗普当选总统的上述表态，中美通过各种方式保持着沟通。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압박이 전망되는 가운데 두 나라 관계가 어떤 양상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지난해 한국과 쿠바가 수교를 맺은 지 11개월 만에 쿠바 수도 이바나에 한국 대사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단교 66년 만에 역사적인 이벤트지만 계엄 여파로 이미 내정돼 있는 대사의 정식 임명이 미뤄지면서 축제 분위기여야 할 개관식은 조촐하게 진행됐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쿠바 현지에 한국 대사관이 개설됐습니다. 외교부는 중남미의 새로운 외교 거점을 마련한다는 외교적 의미가 크다며 어제 주쿠바 한국 대사관에서 개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한 지 11개월 만. 지난 1959년 단교 이후로는 66년 만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쿠바 대사관 개관을 통해 쿠바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영사 서비스와 재외국민 보호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쿠바도 올해 상반기 안에 주한 대사관 문을 열 예정입니다. 우리 측은 쿠바 측의 주한 대사관 개설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관식에 참석한 이호열 주 멕시코 공사가 이미 쿠바 대사로 내정돼 쿠바 측의 공식 동의인 아그레망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여파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정식 임명까지 몇 주 더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수만 명의 사상자를 낸 가자 지구의 포성이 막판 진통 끝에 470일 만에 멈추게 됐습니다. 양측은 내일부터 42일 동안 교전을 멈추고 인질과 포로를 교환하며 영구적인 휴전 논의를 이어갑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를 중심으로 전체 장관이 한 테이블에 모여 앉았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이스라엘 내각은 6시간 넘는 회의 끝에 하마스와의 휴전 합의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공격에 하마스 지도부가 사실상 괴멸된 데다 미국의 압박이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It's very hard decision, but we decided to support it because it's very important to us to see all of our children, men's and women's back home. 휴전안은 내일부터 6주간 3단계로 진행됩니다. 우선 양측은 교전을 멈추고 여성과 노약자 인질부터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2단계에선 남은 인질을 모두 석방하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완전히 철수하며 마지막 단계엔 가자지구 재건 방안이 담겼습니다. I so wait for the women and then the men that are alive to return. 휴전을 위한 실무 준비도 시작됐습니다. 합의 이행을 감시하는 합동상황실이 곧 마련되고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 대표단이 상주하게 됩니다. 구호품을 실은 트럭 4,000대가량도 가자지구로 진입하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유엔 식량 계획은 3개월간 100만 명 이상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식량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조금 전 마무리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이낙원 기자, 정확히 몇 시 몇 분에 끝났습니까? 네, 조금 전인 6시 50분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종료됐습니다. 윤곽근 변호사는 취재진에 대통령께서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5분에 시작된 심사는 4시간 35분가량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대기하게 됩니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은 법정에서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공수처가 먼저 70분간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어 윤 대통령 변호인이 70분간 반박했습니다. 양쪽 모두 파워포인트까지 준비해서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공을 들였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도 직접 발언해 40분 동안 부당한 수사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윤 대통령 측이 전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신문이 끝나기 직전에도 5분간 최종 입장을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심사 결과는 오늘 밤을 넘겨 내일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16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TV조선 이낙원입니다. 네, 우선 현장에 이 중계 장비가 많아서 기자의 중계 기사 전달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자, 초유의 이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고 조금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국민들께서 착잡한 마음으로 지켜보셨는데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또 한 번 정치권이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영장 실질 심사는 끝이 났고요. 서부지법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저희가 그걸 보면서 대화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덕역에서 애호개역 사이 마포대로입니다. 그곳에 이제 서부지법이 있는데 전면 통제가 된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서울구치소로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주 기자, 지금 아까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전해주시고 이제 윤 대통령 이제 바로 출발을 하겠죠? 네, 먼저 윤 대통령 측 윤곽근 변호사는 이번 구속심사에서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설명을 했고 답변을 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 조용히 기다리겠다.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갔습니다. 네. 대통령이 아직 호송차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조금 후 이제 준비가 맞춰지면은 호송 차량이 중간에 가고 경호 차량이 앞뒤로 붙어가지고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가는 동안에는 아무래도 올 때와 마찬가지로 신호 통제 등을 하면은 30분 정도 시간에 걸려서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 기자가 저 상황, 그러니까 마포대로 상황을 리포트로 전해드렸는데 저쪽에는 이제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분들이 주로 나온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밤새 지금 집회를 이어간다는 그런 계획이죠? 네, 보통 나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보이고 낮에는 거의 9개 차로를 모두 점거하시고 집회를 이어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윤 대통령이 나올 때는 막지는 않고 이제 환호 같은 거를 하실 것으로 보이고 그 뒤로도 구속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원 앞에서 계속 집회를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자, 송영훈 전 대변인님. 사실 제 기억에 아주 중대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영장 실질 심사 시간이 꽤 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번 경우는 상대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 실질 심사보다는 좀 덜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그리고 최근에는 2023년 9월 27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와 비추어 보아도 상대적으로는 조금 짧은 시간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순 신문 시간이 4시간 35분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도 40분간 본인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을 하고 또 마지막에도 5분간 마무리 발언 성격으로 입장을 밝혔다고 하니 윤 대통령 본인의 방어권, 나아가서 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론도 충분히 들어가면서 방어권 보장을 하려는 그런 재판부의 노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지금 그러면은 그렇게 봐야 됩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는 사안이 조금은 단순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범죄 혐의 사실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이라든가 뇌물 등등 해서 혐의 사실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았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하나하나의 소명과 신문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는 내란죄, 물론 이제 직권남용도 포함되는 있지만 주로 내란죄 관련된 내용의 범죄 혐의 사실 소명이 있었을 것이고 네. 보조인 우려라든가 증거 인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이 정리된 입장을 변호인 측에서 밝혔을 것이기 때문에 심리 시간이 그렇게 길어지었던 사유는 적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이 신문 시간에 비해서는 좀 짧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됐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원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 2시에 들어갈 때는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혹시 현장에서 윤 대통령이 나올 때 지지자들의 앞에 설 가능성 이런 것들은 혹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포토라인이 준비가 돼 있긴 하지만 대통령이 거기 포토라인에 서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면 지금 변호인단들이 나오면서 조만간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말을 남겼을 것 같은데 나가면서도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오전 때와 마찬가지로 그냥 호송차를 타고 바로 구치소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송영훈 전 대변인, 지금 상황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제 뭐 구치감을 통해서 호송차로 돌아가서 서울구치소에 돌아가서 대기하는 아마 그런 동선을 가지게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또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차분히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는 뭐 상당히 복잡다단한 심경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아울러 해봅니다. 이게 조기현 부위원장님, 보통 이제 뭐 피의자가 조사를 받게 되면은 끝난 뒤에 조서 열람 같은 걸 하잖아요. 이 경우는 그런 거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 이 증거를 취득하는 과정은 아니고 구속의 필요성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신문 과정이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과정은 없을 것이고 아마 끝나고 일단 법정에서 퇴정을 해서 서울구치소로 호송하기 위한 대기 과정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자, 지금 조기현 부위원장님,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직접적인 배경은 뭐라고 파악하십니까, 민주당에서는? 일단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어제까지도 유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중요임무 종사자인 로 이미 구속 기소된 김용현, 여인영, 박한수 등등은 대부분 다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습니다. 굳이 나가서 소명한다 한들 결과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중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영장 신청이 됐기 때문에 냉정하게 법률적 판단을 해보면 굳이 나간다고 해도 결과가 바뀔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약간 사정 변경이 있었던 것은 체포적부심 신청을 하면서 주말로 이 영장실질심사가 넘어오고 그래서 체포영장 심사 관련해 관여했던 영장 전담 판사가 판단하지 않고 당직 판사인 박은경 부장판사가 오늘 이 영장심사를 맡게 됐다는 점에서 보면 이제 명분도 어느 정도 생긴 거죠. 지금까지는 서부지법에 뭐 관할 위반도 주장했지만 서부지법이 판단한 체포영장이 위법 무효라는 주장을 계속해 왔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그 판사들이 아닌 다른 부장판사로부터 영장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혹시라도 이제 이 기각의 가능성이 조금은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없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영장실질심사가 기각될 것을 기대했다기보다는 직접적으로 포토라인에 서서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지만 출석 자체가 지금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서부지법 앞에 상황을 보더라도 지지자들은 이 영장의 기각은 물론 대통령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장이 만약에 발부된다고 하면 구속 적부심 절차 등 모든 불복 절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지자들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을 하지 않을까 싶고 오늘 출석도 그런 의미에서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훈 전 대변인께서는 영장 발부냐 기각이냐를 가를 핵심 쟁점 뭐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그 증거인멸의 염려와 관련해서요. 우리 법원은 사실상의 영향력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직무는 정지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건 관련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사실상의 영향력은
법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 예를 들면 공개적인 메시지를 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그런 증거인멸의 염려가 불식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일정한 문답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실 도망할 염려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도망할 염려가 수사와 재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만약에 기소되어서 재판이 있게 된다면 그 재판에 대한 출석을 보장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1월 3일부터 1월 15일까지 그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서 있었던 그 일련의 과정을 사실 법원도 다 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윤 대통령이 만약에 이 구속영장 기각이 된다면 어떻게 조사에는 응할 것이고 또 재판 출석은 보장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을 변호인단에게 물었든 또는 윤 대통령 본인에게 물었든 일정한 문답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추론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원진 기자,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 4시간 반에서 5시간가량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 발언을 또 상당히 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을 했는지를 좀 요약을 해주세요. 일단 대통령은 그 40분 정도의 본인 발언을 하고 심사가 끝날 때 마지막으로 오후 최후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뭐 공수처가 지금 내란죄에 관련한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부터 시작을 해서 본인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뭐 구체적인 이유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단 다만 구체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아직 그 변호인단 측이 밝히지 않아서 좀 더 취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송영훈 전 대변인님, 이게 사실 이 심리는 구속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심리잖아요. 근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나 변호인 측이 한 주장들은 어떤 본안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그런 주장들을 하기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좀 특이한 사안이긴 한데요. 이게 공수처의 수사권이 공수처법상 상당히 특이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법에는 일정하게 수사 대상인 공무원을 열거하고 있고 그 고위 공무원의 범죄라고 해서 다 수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일정한 죄목을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내란죄가 공수처법상 열거되어 있는 그 죄목에 들어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그 고위 공무원이 범한 죄인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그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공수처가 수사권을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사 권한이 없는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이니 당연히 기각되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일 겁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체포영장을 2차례 발부한 적이 있고 또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을 했었고 중앙지방법원에서도 체포적부심을 기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현재까지는 법원의 태도는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쪽에 보다 더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의 논리가 공수처는 이제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하는 이런 모든 절차들은 위법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그런 거에 동의하는 시각도 있다라는 걸 저희가 리포트로 전해드렸는데 법조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좀 전해주세요. 뭐 일부 그런 의견을 가진 법조인들도 있긴 한데요. 다수의 의견은 공수처법상의 근거 규정, 그러니까 이제 열거돼 있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범죄 외에 그 범죄와 관련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다고 해석하기 때문에요. 다수의 의견은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다. 그래서 이 수사 절차가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아마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서부지법에서 있었던 세 번의 판단 그리고 중앙지방법원의 체포적부심에서도 이 지금 수사 과정 또 체포 과정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화면에서 계속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대체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심사는 종료가 됐습니다만 그리고 변호인 측의 일부는 나왔는데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빠져나와서 구치소로 가는 모습이 저희 카메라에는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볼 수 없었던 장면인데 현재 대통령으로서 구속이냐 아니면 기각이냐 그래서 석방돼서 관저로 돌아가느냐 하는 정말 초유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부터는 그럼
그 판사의 고뇌의 시간이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당 부분 고심을 할 것 같고요. 예. 오늘 이제 4시간 35분 동안의 신문 경과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어제 그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법원에 제출하러 갈 때 그 함께 그 가지고 간 기록의 크기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도 우리 언론에서 또 카메라 포착을 해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기록의 양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판사가 기록을 검토하는 시간도 상당히 걸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자정안에 결과가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나 예. 어쨌든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즉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면 지체 없이 법원이 조속히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 새벽쯤에는 이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봅니다. 글쎄요. 그 조기현 우리 부위원장님,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16시간 이상이 이제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참 그 판사의 중압감? 이게 어떻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냥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 영장 심사이긴 한데 이 역사적 무게가 이게 좀 결코 가볍지 않죠. 이거만큼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겠죠. 예. 그렇죠. 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도 신문에만 8시간 40분 또 그렇죠. 이 판사가 영장 발부를 할 때까지 검토한 시간도 8시간 이상이었습니다. 예. 근데 당시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3월 9일에 파면 결정이 있었고 3월 30일 그러니까 파면된 이후에 사실은 일반인의 신분에서 영장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영장 실질 심사를 맡았던 재판부가 8시간 이상을 고뇌할 수밖에 없는 무게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박은경 판사는 아마 그 이상일 겁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이고 직무가 정지돼 있긴 하지만 네. 그 여부에 따라서는 향후 이 전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뭐 기록의 양도 양이고 예. 검토에 그 객관적으로 검토에 필요한 시간도 있겠지만 그만큼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송영 변호사님 말씀대로 사실 쟁점이나 이런 이슈를 뭐 간단히 보면 쉽게 짧은 시간에 판단할 수도 있지만 신중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판단은 오롯이 그 판사 한 명이서 내리는 결정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판사의 판단이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사건에 대한 결과를 내려야 되는 이 판사 이 고뇌의 시간이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내일 아침까지도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놀라운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송영원 전 대변인님, 변호사님이라고 부를게요. 호칭을 할게요. 만약에 기각이 됐을 경우에, 만약입니다. 기각이 됐을 경우에 공수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수처는 이제 그야말로 존폐의 위기에 놓이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공수처는 애초에 그 수사 구조 체계상 사실은 유례를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기관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민주당에서 공수처법을 제정하려고 할 당시에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일관되게 반대를 했었고, 그런데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그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서 출범을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사실 구속영장 단 한 건도 받아낸 적이 없을 정도로 공수처가 올린 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일종의 조직 논리를 앞세워서 상당히 매달린 측면이 있고, 그런데 그 구속영장 청구마저 기각이 된다면 그동안의 공수처 무용론을 외쳐왔던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이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도 이런 공수처는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공수처는 여야 합의로 폐지되는 운명마저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6명의 검사가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최원진 기자, 그러면 만약에 발부가 되면 공수처의 수사기관 그리고 검찰의 수사기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사실 지금 공수처와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안 된 돼 상황이기 있습니까? 때문에 좀 계속 지켜봐야 할 것인데, 일단 공수처가 설명하기로는 공수처에서 10일을 수사하고 검찰이 나머지 10일을 수사한다라고 말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검사기 때문에 경찰이 넘긴 사건의 경우는 20일 동안 또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향후 구속영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뭐 공수처와 검찰 간의 갈등이 좀 계속될 수도 있고, 이게 향후 재판에 가서도 과연 그럼 이 구속기한 안에 수사한 게 맞는지 아닌지를
법원에서 판단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아까 그 리포트에서 보면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긴다고 해도 검찰 입장에서는 공수처 자료를 보지 않겠다 이런 공수처를 약간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입장인 게 좀 취재가 됐거든요. 이런 수사기관끼리의 이런 불협화음이랄까요? 그리고 그동안에 공수처가 보여줬던 좌충우돌 이런 부분들은 향후 좀 정비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후에 뭐 공수처의 이 사건과는 별개로 공수처의 수사 역량 강화라든가 조직의 어떤 실효성, 그러니까 실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설치 목적에 맞는 기관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은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의 이 검찰과 공수처 간의 긴장감은 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양 수사 기관이 국가의 중요 사건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거나 서로 이렇게 긴장 관계를 의도적으로 노출하면서 지금 갈 상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검찰이 이제 그런 입장을 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이고요. 어찌됐든 뭐 공수처로서는 남은 기간 동안에 추가적인 수사를 하겠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응해서 진술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기존에 수사된 내용에 어느 정도 더 보완된 수사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검찰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지금 만들어낸 제조된 그 수사 기록이라든가 이게 많지는 않다 이런 거는 뭐 그렇게 보고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진술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죠. 이제 객관적 증거라는 것은 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보돼서 공수처에 이첩된 이제 기록들의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이제 객관적 현실이긴 한데 굳이 이제 저런 입장을 표해서 양 기관 간의 긴장 관계를 보이는 것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 어찌됐든 공수처가 남은 기간 수사하고 또 검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양 기관이 잘 협조해서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수사권 문제라든가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이 수사권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검찰 역시도 원칙적으로 보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는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이제 호송차죠. 윤석열 대통령 그 파란색 저 차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저 파란색 차,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주원진 기자, 그러니까 서울구치소로 가는 거죠? 네, 일단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법무부 호송차인데요. 저 차를 타고 이제 경호처가 교통통제 같은 거를 하면은 30분 정도면 서울구치소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원들도 붙게 되고 또 경찰들이 신호를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의왕까지 20km라고 하니까 지금 뭐 3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판사의 고뇌의 시간이 이어질 테고 윤석열 대통령도 역시 고뇌의 시간이 되겠죠. 이게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이런 상황이 맞닥뜨렸기 때문에 참 모든 이 국민들께서 보는 이 장면들이 모든 것들이 다 착잡합니다. 윤 대통령도 잠못 이루는 밤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은경 부장판사도 아마 지금부터는 정말 역사의 무게가 본인의 두 어깨에 얹히는 듯한 아마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아마 많은 분들은 잠 못 이루는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안 자체를 우리가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봐야지 어떤 정치적인 응징이나 보복으로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대단히 불행하고 또 착잡한 순간인 것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많은 국민들께서 또 잠 못 이루면서 이 상황을 오늘 밤 늦게까지 지켜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아울러 듭니다. 참, 조기현 변호사님, 이게 이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은 현직 대통령인데 그러면서 또 피의자 신분인 이건 참 착잡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처에서는 경호를 해야 할 수밖에 없고요. 법률상. 저 장면들이 이게 참 차량 불빛들이 뒤로 보이면서 지금 구치소로 가고 있는데 다른 곳이 아니라 관저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구치소로 현직 대통령이 가고 있다는 이 장면이 참 그리고 전 세계로도 타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참 이 빨리 이런 그러니까 사상 초유의 상황이 지금도 사상 초유의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끝나면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또 사상 초유의
상황이 단계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어져야 되고 국민들께서 이 안타까운 장면을 봐야 되는 건지 착잡하기만 합니다. 다시 마포대로 쪽으로 가서 아무래도 뭐 강변북로로 가겠죠. 강변북로로 가서 이제 경기도 의왕 쪽으로 갈 텐데 참 자, 지금 카메라에서는 이제 저희 시야에서는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자, 송영훈 변호사님, 그 얘기 좀 해볼게요. 이게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내용이긴 한데 민주당에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이제 통과를 시켰단 말입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서 이 기간 때문에 그럼 특검이 이제 마련이 되려면 20일 걸린다고 하는데 그 전에 공수처의 수사가 마무리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소가 되고. 그렇죠.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예. 구속된 피의자를 그 기소하기 전에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은 20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공수처는 한 열흘 정도면 또 검찰에 사건을 이첩을 해야 되고요. 예. 그런 과정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특검법이 설령 제2 요구 없이 공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또 추천을 해서 특검이 임명되고 그런 과정까지만 가더라도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단 공수처나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된 건데 기소를 했다는 거는 그러면 마무리된 수사를 특검이 또 수사를 하는 그런 구조입니까? 일단 지금 그래서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뭔가 추가적인 내용들을 수사하고자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 지금 특검이 설령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역할은 통합적인 공소 유지 정도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특검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도 그 2차 특검법 초안에는 이첩을 강제하는 내용이 없었는데요. 예. 이게 법사위에서 수정하면서 그 특별검사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 유지를 위해서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관계기관이 반드시 응해야 된다는 조항이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최종 통과된 내용을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은 통합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서 이 특검을 둔다는 것인데 사실 지금 12월 3일 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사건들은 어느 정도 통합적인 공소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미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이 기소를 해서 사건을 통합적으로 공소유지를 하고 있고 군인들만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지금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죠. 두 트랙으로 나눠져 있는데 네. 사실 특별검사의 역할은 군사법원에서 일반 법원으로 사건을 가져와서 특검이 모두 관장한다. 그 정도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그러면은 과연 이것을 이 시점에서 특검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가 하는 무용론을 제기하는 것이 그렇게 부당하지도 않아 보입니다. 예. 지금 이런 어떤 내란 특검법 그 실효성 비판, 지적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일단 그런 뭐 한계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실제 검찰이나 경찰의 이 수사 범위는 지금 10명의 구속 기소된 주임무 종사자들 관련해서 내용만 보더라도 실제는 그 12월 3일 이 저녁 그 계엄 선포 이후부터 해제를 받아들인 시점까지 6시간에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의 범죄가 이제 내란죄를 구성한다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얘기 단적으로 하나 예를 들면 5개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가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소방청장에게 지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진술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 부분 같은 경우 이걸 포함해서 지금 국정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 제보 또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단순하게 그 6시간 관련된 범죄 행위로는 충분히 내란죄 성립에 대해서 범죄 사실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 비상계엄과 내란에 실제 기획되고 예비되고 모의된 게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남은 수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그 경우에는 어찌됐든 지금 계속 이 수사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와 또 공소 유지를 위해서는 특검의 실효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요. 네. 뭐 그게 이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실효성 무용론 주장의 핵심은 수사가 지금 다 끝난 것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 실제 수사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한 입장으로 특검이 또 신속히 출범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가 지금 반포대교쯤, 동작대교를 지나서 반포대교쯤으로 지나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남대교가 나오면 그쪽으로 해서 의왕으로 갈 것으로 보이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난 것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영장 전담 판사의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것이 이제 가장 초미에 또 이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그런 단계로 또 접어들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내일 아침까지는 갈 것 같다는 전망들이 많은데 좀 지켜봐야 되고 새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소식이 나오면은 또 저희가 특보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지금 경찰이 신호 통제를 하면서 지금 광변북로가 차량이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 차량 말고는 차량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고치소로 상당히 빨리 도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기현 변호사님, 근데 지금 한 가지 더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직접 출석한 것이 그 지지율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또 보수층이 결집을 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중도층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걱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이제 여권의 주장들인데 민주당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세요? 일단 상당히 긴장한 게 있습니다. 예. 뭐 전체적인 어떤 전국 상황 자체는 당연히 이제 야권에 유리한 구도로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2주간의 여론 추이가 민주당으로서는 반갑지 않죠. 뭔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상황 자체가 이 보수가 결집될 수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하고 중도 내지 진보 측이 적극적으로 응해야 될 특별한 동기가 없는 가운데 이 지리한 상황이 사실 꽤 오래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 상황의 불확실성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변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 한 국면이 이제 지나갔다고 보여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집된 보수의 위력이 여론조사에서 나왔고 그 지지율 격차가 역전되는 상황까지 됐다는 건 민주당한테 뭐 굉장히 긴장 요인인 건 분명하지만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조기 대선을 전제한 그런 여론이 선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보수층의 여론은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고 그만큼 민주당이 중도 내지 진보층을 적극적으로 끌어낼 요인을 아직까지 만들지 못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오늘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판단 이후에 지금 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민생 행보 또 그걸 통해서 이 수권 능력을 보여주고 또 이런 국면의 어떤 이 정리되고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한다고 하면 여론상에서도 어떤 추이 변화는 분명히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송영훈 변호사님, 저 사실 국민의힘 분위기도 좀 궁금해요.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떤 지지율이 상승하는 측면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최근에 국민의힘 조정훈 사무부총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국민의힘이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간 것이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겸손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 말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지금 일련의 이런 여론조사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반등하는 흐름은 사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독주라는 키워드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해온 것을 딱 세 가지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덕수 권한 대행의 탄핵소추를 통한 이른바 대행의 대행체제, 그리고 연쇄 탄핵 겁박, 그리고 카톡 계엄령이라는 키워드로 상징되는 국민의 SNS에 대한 사찰 내지 검열과 같은 겁박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탄핵소추를 통해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한 축이 이렇게 중단된 상황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전국과 나아가서 이 사회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독주를 하겠다는 그런 것을 여과 없이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 심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하락하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반등하는 그런 국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국민의힘도 이런 반사이익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민심의 중앙값을 찾아가기 위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 더 넓은 그리고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의 길을 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상황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적은 이재명 대표 자신이다라는 말로 상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해온 정치를 되돌아보고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 변호사님이 사실 만약에 기각이 됐을 경우가 더 정치권이 요동치고 출렁일 요인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런 가능성을 전제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제 기각이 된다고 하면 상당한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그것도 한시적일 것이다. 어찌됐든 그렇죠.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전부 구속 기소돼서 이제 재판을 받기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 불구속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기소는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탄핵 심판 절차는 또 신속하게 진행되게 될 겁니다. 네.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각 그 자체에 대한 여파는 당분간 있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초래된 상황 자체가 영장 기각이라는 요인으로 일거에 해소되는 건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송영훈 변호사께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직접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판사 앞에서 소명을 한 것이 그래도 어떻게 기각 쪽으로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그래도 발부가 될 거라고 보세요?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도 발부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네. 그리고 물론 이 상황 자체가 저는 대단히 불행하고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특히 그동안에 1월 3일부터 1월 15일까지의 과정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런 것을 사실 법원도 익히 봐왔을 것이고요. 그리고 장외에서는 사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법원이나 법관을 계속 공격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네. 그런 것을 윤 대통령 본인의 출석과 어떤 본인의 그 법정에서의 밝힌 입장들이 일거에 그런 모든 것들을 되돌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이었는지 지금 뭐 내용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만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가는 모습 카메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 사상 정말 헌정사상 초유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지만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호처에서 나와서 경호를 하는 상당히 보면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이런 장면들을 국민들께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서울구치소 상황을 연결을 해서 분위기를 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자, 지금 잠시 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서울구치소로 다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조금 이따가 저 연결을 해드리겠고요. 먼저 지금 지지자들이 아직도 많이 모여 있는 서울 서부지법 연결을 해서 그쪽 분위기 먼저 알아보고 서울구치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낙원 기자. 지금 그 법원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인 7시 33분쯤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이 서울 서부지법을 빠져나갔습니다. 앞서 6시 50분쯤 신문이 끝났는데요.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2시 15분쯤에 시작된 심사는 4시간 35분가량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대기하게 됩니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은 법정에서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공수처가 먼저 70분간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어 윤 대통령 변호인이 70분간 반박했습니다. 양쪽 모두 파워포인트까지 준비해서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공을 들였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도 직접 발언했는데요. 40분 동안 부당한 수사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윤 대통령 측이 전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신문이 끝나기 직전에도 5분간 최종 입장을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이곳 서울 서부지법에는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심사 결과는 오늘 밤을 넘겨 내일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16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앞에서 TV조선 이낙원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영장신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다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지은 기자. 윤 대통령이 아직 도착하진 않았죠? 한 8시쯤 도착한다고 합니까? 네, 아직 이곳에 윤 대통령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은 현재 이곳 서울구치소로 이동 중입니다. 법원으로 이동할 때와 마찬가지로 경호처 차량이 앞뒤에서 경호하며 교통신호도 통제될 걸로 보이는데요. 출발한 지 30분 정도면 도착할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사흘간 머물렀던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공수처검사의 석방지휘서가 구치소에 도달하는 대로 풀려나 관저로 돌아가게 됩니다.
보관했던 물품을 되돌려받는 등 절차를 거치면 실제 석방까지는 적어도 30분 정도 소요되는 게 통상적인데요. 경호에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반면 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 내 수용동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미결 수용자로 신분이 바뀌는데요. 정밀 신체 검사를 받고 머그샷도 찍어야 합니다. 또 입고 있던 정장을 벗고 구치소에서 나눠주는 수용자복으로 갈아입는데 수용자복에는 수감번호가 표시됩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인 만큼 1인실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치소 보안구역 밖 사무청사에는 경호처 인력도 계속 머물 전망입니다. 서울구치소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도착을 하게 되면 다시 현장을 연결해서 그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원진 기자, 지금 서울 서부지방법원 이제 판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주 극도로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압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떤 취재진들에 대한 언론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네, 저희 방금 전까지는 저희 기자가 법원 앞에서 중계를 하긴 했는데요. 예. 지금 법원에서는 이제 기자들도 청사에 머물 수 없고 법원 문을 모두 닫는다고 지금 공지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 기자 같은 경우도 저기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법원에 보통 기자실이 있죠. 기자실이 법원에 있고 기자들이 머물 만한 곳은 충분히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지금 모든 취재진들도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고요. 예. 이제 차은경 부장판사 같은 경우가 원래 지금 영장 전담을 원래 하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사건 기록도 어떻게 보면 처음 본 거고 예. 이 사건에 대해서 거의 처음 지금 판단을 하는 거다 보니까 심리를 하는데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또 본인의 판단이 이제 계속 이름으로도 남을 거기 때문에 지금 압박이 크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법원에서도 좀 이 판사가 압박을 받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지금 취재진까지 모두 법원 밖으로 나가고 오늘 청사를 완전히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청사를 문을 닫는다.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계속 밤새 시위를 한다는 거잖아요. 집회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경찰의 조치가 있다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네, 아직까지 법원 근처에서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크게 제지를 하지 않을 텐데요. 예. 다만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 이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로 들어간다거나 할 경우에는 이게 법원에 들어가는 것은 위법한 집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한 조치가 새벽에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송영우 변호사님, 이제 공수처 만약에 이제 영장이 발부됐을 경우에 공수처가 일정 기간만 이제 수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은 검찰로 기록을 넘겨야 되잖아요. 그거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겁니까? 일단 형사소송법상 우리 구속기간이 20일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형사소송법을 보면은 경찰 단계에서 구속이 되었을 때는 경찰에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8일입니다. 그래서 이 10일이 채워지기 전에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보내는 것이 보통이죠. 자, 문제는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수사는 할 수 있되 기소는 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에 검찰로 보낼 때 그러면은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 사건은 언제까지 보내야 되는지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거든요. 공수처에서는 이제 열흘 정도 이 사건을 가지고 있다가 나머지 열흘은 이제 검찰에 보낸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사실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수처가 출범한 지 4년이 넘었는데 여태까지 이 지점이 한 번도 문제되지 않았던 것은 공수처가 4년간 구속영장을 받아내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이번에 비로소 이제 이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와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수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조직 논리를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설령 구속이 되더라도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계속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조직 논리를 앞세워서 이 10일 동안의 기간을 거의 가득 채운 다음에 검찰에 사건을 보내려고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사건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공수처라고 하는 조직이 어떻게 우리 수사체계 안에서 존속을 과연 해야 되는가. 그다음 만약에 존속을 한다면은 적어도 이런 법적인 흠결들은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기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공수처가 어떤 결과 오늘 발부가 된다 하더라도 공수처의 어떤 이런 논란을 빚은 상황들 때문에 이상하게 반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 공수처를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어떤 분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은 이제 공수처가 좀
윤석열 대통령 측에도 그렇고 어떤 여론에도 그렇고 어떤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긴 했습니다. 예. 이게 수사권의 문제는 검찰이든 이 공수처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저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당초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하지 않은 사항 자체를 가지고 계속적인 수사 결과를 위법무효라고 앞으로도 주장할 겁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검찰과 최초 검찰이 12월 8일인가에 아마 8일인가에 이첩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때 검찰이 거부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전격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이첩을 한 것이고 또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이후에는 공수처 내에서는 검찰이 다시 재이첩하는 또 그런 얘기도 나온 적도 있습니다. 예. 상당한 혼선이 있었죠. 공수처로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에 사실은 할 말이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적어도 1차 집행 실패 이후에 2차 체포영장의 집행이 완료됐고 또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적어도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공수처의 수사권이라든가 관할권 문제에 대한 다툼은 법률적 다툼이기 때문에 그게 공수처의 책임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근데 다만 이후에 검찰로 이첩하고 또 기소되는 과정에서는 기관 간 경쟁하거나 갈등하는 모습이 아니라 실제 이 사건의 완결성 있는 수사를 위해서 서로 협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간을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다가 언제 보내느냐, 또 그 과정에서 우리의 어떤 명분과 공수처의 조직의 존재 의미, 이런 조직의 이기주의에 좀 사로잡힐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네. 공수처가 적정히 수사하고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뭐 신속히 무의미한 시간을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신속히 검찰에 이첩하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주원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도착을 하면 원래 쓰던 방을 씁니까? 네, 어떻게 일단 됩니까? 뭐 기존에 머물고 있던 그 입감전 뭐 대기실이라고 부르죠. 그 방을 혼자서 쓰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정식 입감 절차를 받아가지고 1인실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뭔가 좀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이제 그 양복은 못 입게 되나요? 네, 일단 구치소에 머물 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정식 구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 보통 그 수감복을 입어야 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거기 있을 경우에 이제 뭐 공수처가 대통령을 조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강제로 데리고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권한들도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두 변호사께서는 아무래도 구속영장 발부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고 이제 판사님, 그 서부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 영장을 판단하는 판사가 정말 이 고뇌와 고심 그 중압감 속에 결론을 내리게 될 그 결과를 지켜보고 저희가 또 뉴스를 전해드릴 텐데, 주원진 기자, 만약에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 수사 절차가 또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조금 좀 설명을 더 해주세요. 뭐 공수처 내부에서는 이렇게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에 구치소를 직접 방문을 해서 조사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보통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구속 전에는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지만 구속된 이후에는 검사들이 직접 그 구치소에 찾아가서 방문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했었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이게 현직 대통령 신분인데 호송차를 타고 계속 수사기관에 나와서 조사하는 모습 자체가 대통령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수사기관도 대통령에 대한 어느 정도 예우 차원에서 검사들이 직접 공수처 검사들이 직접 구치소로 가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송영 변호사님, 영장 발부나 영장 기각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헌재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큰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만, 다만 영장 기각이 되는 경우는 아마 이제 윤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헌재에 직접 출석을 해서 입장을 상세하게 개진하고자 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했던 얘기들을 보면은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변론길에 출석할 의사 자체는 있다. 다만 그 선결 조건으로 절차상의 논란들, 즉 이른바 그 내란죄에 관한 법률적 주장을 철회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신변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중에서 그 후자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즉 당분간은 적어도 체포와 구속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윤 대통령으로서는
바로 헌법재판소 대신 판정에 직접 출석을 해서 본인의 그런 법률적인 주장들을 상세하게 펼치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기각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절차 진행에 있어서는 약간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지금 정확히 8시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차량 행렬들이 지금 줄줄이 구치소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죠. 지금 바로 보이는 저 파란색 법무부 호송차에 윤석열 대통령이 타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긴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영장실질심사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판사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오늘처럼 긴 밤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저 장면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 착잡한 마음, 긴 밤을 세우는 건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기 변호사님, 이제 정말 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일이.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죠. 예. 그러니까 뭐 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어떤 법률적 당부 또 비난 가능성 이걸 차치하고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불행한 일입니다. 하루속히 법률적 또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수사기관도 신속하고 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음으로써 국민들이 좀 안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하고 확실하고 철저하게 심리하고 판단하는 절차가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분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저희가 아무래도 내일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뉴스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집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